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58번째 온라인 수업입니다. 1918년 11월 11일 독일의 항복으로 제1차 세계대전은 끝이 납니다. 전쟁 초기 수많은 젊은이를 전선으로 이끌었던 낭만적 전쟁은 상상에 불과했습니다. 실제 전쟁터는 참호전으로 상징되는 비극이 끝도 없이 이어졌죠. 또한 전쟁이 총력전의 양상으로 흐르며 전선은 물론 후방에서도 전쟁의 참상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제1차 세계대전은 이전의 어느 전쟁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인명손실과 물적 피해를 불러왔고 전쟁의 포화 속에 살아남은 사람들에게도 많은 상처와 충격을 남겼습니다. 따라서 전쟁이 끝나고 평화를 갈망하는 목소리가 힘을 얻은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이에 승전국을 중심으로 새로운 세계체제를 구축하고 평화의 기반을 다지려는 노력이 이어졌는데요. 우리는 그 노력이 결국 좌절하고 또 다른 비극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 비극이란 바로 두 번째 세계대전입니다. 한편에선 제2차 세계대전이 이전의 전쟁이 일어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 데서 출발했다고 지적하기도 합니다. 그러니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인류가 지향한 세계가 어떤 모습이었는지, 또 그 지향점에는 어떤 모순이 존재했는지 파악해봐야 합니다. 오늘은 그 시작으로 첫 번째 세계대전이 끝난 후 1920년대에 유럽의 정세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승전국들은 파리에 모여 1919년 1월부터 강화회의를 이어갑니다. 이 회의는 전쟁을 법적으로 마무리 짓고 영구적인 평화를 수립하고자 했는데요. 미국 대통령 윌슨이 1918년 1월에 제시했던 14개조 평화원칙이 기본 원칙으로 받아들여집니다. 비밀 외교의 배척, 공해상에서의 자유로운 항해 보장, 민족 자결주의 원칙의 적용, 국제연맹의 창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14개조 평화원칙은 당시의 평화에 대한 염원을 대변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14개조 평화원칙의 이상은 현실의 벽에 가로막힙니다. 회의에 참석한 승전국들은 표면상으로는 14개조 평화원칙을 존중하는 듯 보였지만 결국 자기들의 현실적 이해관계를 확보하는 데 매진했습니다. 또한 패전국, 그 중에서도 독일의 철저한 응징을 가하고자 했는데요. 특히 전쟁 내내 서부 전선에서 독일에 맞서며 큰 피해를 입었던 프랑스가 강경한 입장이었죠. 파리에서의 회의가 이어진 끝에 1919년 6월 드디어 연합국과 독일 사이에 베르사유 조약이 체결됩니다. 이후 오스트리아, 불가리아, 오스만 제국 등 다른 패전국과도 조약이 개별적으로 체결되며 전쟁은 공식적으로 끝이 납니다. 이렇게 파리에서의 회의와 이어 체결된 강화조약으로 새로운 국제질서가 탄생하는데요. 이를 베르사유 체제라고 합니다. 이는 수많은 조약 중에서도 연합국과 독일 간에 체결된 베르사유 조약이 핵심이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죠. 그러니 베르사유 조약의 주요 내용을 확인해보면 당시 연합국의 속내는 물론 베르사유 체제의 성격까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선 베르사유 조약은 독일에게 막대한 배상금을 부과했습니다. 전쟁 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비용을 계산해 이를 배상금으로 지불하게 한 것으로 제1차 세계대전의 책임이 전적으로 독일에게 있음을 확인한 조치였습니다. 그리고 군비, 즉 군대 규모도 극도로 축소해 육군은 10만 명, 군함은 36척으로 한정했고 잠수함과 공군의 보유를 완전히 금지했습니다. 이는 독일이 외침을 막는데도 부족한 규모였죠. 또한 독일은 해외의 모든 식민지를 상실했을 뿐만 아니라 알자스 로렌 지역을 프랑스에 반환한 것을 비롯해 많은 영토를 상실하게 됩니다. 여기까지만 봐도 베르사유 조약과 이를 통해 만들어진 베르사유 체제가 무엇을 의도했는지 어렵지 않게 파악할 수 있을 겁니다. 앞서도 설명했듯 승전국의 이익 확보는 물론 패전국, 그 중에서도 독일에 대한 철저한 보복과 응징을 의도한 것이죠. 베르사유 조약의 서명식이 베르사유 궁전에 있는 거울의 방에서 이뤄진 것도 이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곳은 50여 년 전 프랑스와의 전쟁에서 승리한 프로이센 국왕이
독일 제국의 수립을 선포한 곳이었습니다. 굳이 그곳에서 독일 대표가 강화 조약에 서명하도록 한 것은 50여 년 전에 독일에게 당한 굴욕을 되갚아주겠다는 프랑스의 속내가 담겨 있던 것이었죠. 앞서 살펴본 베르사유 조약의 일부 조항입니다. 제시된 4개의 조항 중 아래의 3개 조항은 앞서 살펴본 내용과 관련된 것이죠. 한편 제45조는 처음 보는 내용이긴 하지만 이 조항도 승전국인 프랑스의 이익 확보에 초점이 맞춰져 있음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독일에서는 전쟁에서 패배하긴 했지만 승전국의 요구가 너무 가혹하다는 불만 여론이 팽배했는데요. 이 만화는 당시의 불만을 풍자한 작품입니다. 독일에 억지로 조약을 떠먹이려는 모습이 우스꽝스럽죠. 연합국에 붙들린 독일도 가만히 두고만 보진 않았습니다. 당시 독일에서는 베르사유 조약에 반발하는 대규모 시위가 일어났고 독일의 외무장관은 조약에 서명하느니 사임을 택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연합국이 다시 군사행동에 돌입해 독일을 점령하겠다고 심각하게 협박한 다음에야 독일 의회는 마지못해 조약을 승인하게 됩니다. 물론 조약이 체결되었다고 해서 독일의 불만이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당시 독일에서는 베르사유 조약을 베르사유의 명령이라고 부를 정도였는데요. 이러한 베르사유 조약에 대한 독일의 적개심은 훗날 히틀러와 나치가 권력을 장악하는 데 적극적으로 활용됩니다. 제1차 세계대전의 전후 처리 과정에서도 여전히 현실적인 이해관계가 우선시됐습니다. 이로 인해 생긴 갈등과 불만은 또 다른 전쟁의 씨앗이 되기도 했죠. 하지만 세계 각국에서 평화에 대한 열망이 높아진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1920년에는 평화를 위한 국제기구인 국제연맹이 창설됩니다. 미국 대통령인 윌슨이 제창하고 파리 강화회의의 결의에 따라 세워진 국제연맹은 이전 시대의 비밀 외교와 개별 국가 간의 협상을 지향하고 여러 나라가 공동으로 협력해 평화를 이룩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국제연맹은 출발부터 많은 한계를 노출했습니다. 우선 제1차 세계대전을 전후하여 세계 최강대국으로 부상한 미국이 국제연맹에 불참합니다. 1918년 치러진 총선으로 의회를 장악한 공화당이 민주당 출신의 윌슨 대통령이 제시한 베르사유 조약의 비준을 거부하고 국제연맹에 가입하는 것을 반대하고 나선 겁니다. 이는 무엇보다 윌슨 대통령의 비타협적인 정치 성향 때문이긴 했지만 한편으로는 기존의 미국이 고수하던 고립주의 외교 정책으로 복귀하려는 움직임이기도 했습니다. 결국 의회의 반대로 미국이 불참하면서 국제연맹의 위상은 큰 타격을 받습니다. 또한 유럽의 한 축을 담당하는 독일과 소련도 처음에는 참여가 배제되었죠. 뿐만 아니라 국제연맹은 내용상으로도 큰 결함이 있었습니다. 실제 국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이를 조정할 수 있는 실질적인 힘이 없었던 거죠. 평화를 위협하는 침략 국가가 등장해도 경제 봉쇄 정도의 제재만 가능할 뿐 침략 국가를 막기 위한 무력을 동원할 수 없었습니다. 그로 인해 실제로 분쟁이 터졌을 때 국제연맹의 조치는 효과를 거두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만화는 미국이 국제연맹에 불참한 것을 풍자한 작품입니다. 리그 오브 네이션, 즉 국제연맹이라 쓰여진 유모차에 탄 아기가 미국인을 보고 아빠라고 외치며 손짓하고 있는데요. 아빠라는 소리에 깜짝 놀란 미국인의 모습이 인상적이죠. 미국의 제안으로 만들어진 국제연맹에 미국이 불참한 아이러니를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음 만화는 국제분쟁에서 사실상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국제연맹의 한계를 보여줍니다. 가운데 거만한 제스처를 취한 인물은 이탈리아인데요. 오른편에 서 있는 사람이 던진 질문에 코웃음을 치고 있죠. 이는 1935년에 에티오피아를 침략한 이탈리아에게 국제연맹이 경제 제재를 가했지만 결국 다음 해에 이탈리아의 에티오피아 점령을 막지 못한 상황을 풍자한 겁니다. 이에 앞서 1933년에 일본과 독일이 국제연맹을 탈퇴해버리는데요. 이때도 국제연맹은 속수무책이었죠.
결국 1930년대 중반이 되면 국제연맹은 험악해지는 국제정세에 대처하는데 아무런 역할도 할 수 없게 되었고, 다시 벌어진 세계대전을 지켜봐야만 했습니다. 지금까지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재편된 국제질서의 두 축인 베르사유 체제와 국제연맹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이 둘 모두 평화의 열망을 등에 업고 등장했지만 현실의 갈등을 봉합하고 분쟁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죠. 결국 위태롭게 유지되던 평화는 1920년대 후반의 경제 위기와 전체주의 세력의 부상으로 무너지고 맙니다. 하지만 그런 결말은 10여 년이나 지난 후의 상황입니다. 이제 다시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난 상황에 주목해보면 그 이전과는 사뭇 달라진 모습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우선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유럽 다수의 나라에서 재정이 무너지고 공화정이 들어선 것입니다. 독일에서는 전쟁 막바지에 혁명이 일어나 재정이 무너지고 바이마르 공화국이 수립되었습니다. 또한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과 오스만 제국에서도 재정이 붕괴되고 공화정이 수립되었죠. 아울러 패전국의 지배를 받던 여러 민족이 민족 자결주의 원칙에 따라 독립하면서 유럽 북부의 발트해로부터 남부의 발칸반도에 이르는 지역에서 새로운 나라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이때 독립한 나라들도 대부분 공화정을 채택했죠. 이제 공화정은 유럽에서 보편적인 정치체제가 되었습니다. 그 결과 제도적으로는 민주주의가 크게 발전하며 국민의 정치 참여도 확대됩니다. 정치 참여의 확대는 유럽 여러 나라에서 보통선거제가 확산되었다는 사실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군인으로 동원되는 등 전쟁에 크게 기여한 노동자 계층의 권리가 법으로 보장되었고, 재산에 따른 선거권 제한이 폐지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전시에 군수물자를 생산하는 등 후방에서 활약한 여성들의 권리도 높아졌는데요. 여성들은 이를 기회로 삼아 조직적인 운동을 벌였습니다. 그 결과 차츰 여성의 참정권이 인정되며 남녀 평등의 보통선거가 일반화되었다고 평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야 남녀 평등의 보통선거가 온전히 정착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아시아와 아프리카 여성들은 제2차 세계대전 후에 독립과 민주주의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참정권을 얻어냅니다. 이는 식민지 민족해방운동에 남성들과 동등하게 참여했던 아시아와 아프리카 여성의 투쟁 덕분이었죠. 한편에선 국제평화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 또한 이어졌습니다. 앞서 베르사유 체제와 국제연맹의 한계를 설명해 놓고 평화를 이루기 위한 노력을 살펴본다는 게 다소 생뚱맞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국제평화라는 시대적 소명을 이루려는 노력 또한 만만치는 않았습니다. 우선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며 틀을 갖추기 시작한 평화체제를 보완하려는 논의가 계속됐는데요. 1921년부터 22년까지 열린 워싱턴 회의가 대표적 사례입니다. 미국, 영국, 일본, 중국, 프랑스, 이탈리아 등 9개국 대표가 참가한 이 회의에서는 여러 조약이 체결되었는데요. 이를 통해 일본이 산둥반도의 이권을 중국에 돌려주도록 하고 여러 나라의 해군 주력함 비율을 결정했습니다. 유럽의 전후 질서에 초점을 맞춘 베르사유 체제가 소홀히 한 태평양과 동아시아에서의 전후 질서를 마련하고 치열한 군함 건조 경쟁을 막고자 해군의 군비를 축소하는 데 합의한 것입니다. 참고로 이때 결정된 해군 주력함의 비율은 미국과 영국, 일본이 각각 5대 5대 3의 비율이었습니다. 이 비율을 초과하는 주력함은 모두 폐기하기로 했는데요. 이를 통해 미국은 태평양 질서를 주도하는 데 장애물이 될 수 있는 일본 세력이 급부상하는 것을 미리 차단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 일본은 국제협조를 우선하는 외교 노선을 지향했기에 이를 수긍했지만 군부의 일부 세력은 이에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1920년대 후반에 국제적 협력 체제가 무너지는 상황에서 군부 세력이 힘을 얻으며 일본을 군국주의로 몰아가게 되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살펴보도록 합시다. 다시 유럽으로 돌아와 보면요. 전후 평화를 수립하는 데 있어 가장 큰 난관은
독일에 대한 프랑스의 지나칠 정도의 복수심과 경계였습니다. 앞서 살펴봤듯 베르사유 조약은 독일을 재기불능으로 만들기 위한 조항들이 가득했는데요. 프랑스 일각에서는 그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는 주장이 터져나오기도 했습니다. 베르사유 조약을 베르사유의 명령이라 여긴 독일과는 완전히 상반된 입장이었죠. 결국 사건이 터집니다. 독일은 베르사유 조약에 따라 1320억 마르크 금화라는 천문학적 금액을 배상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전후복구조차 제대로 하지 못한 독일 경제가 이를 감당할 리 만무했고 1922년 연말이면 채무를 도무지 이행할 수 없는 국가 부도 사태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배상금 지불이 늦어지자 프랑스가 벨기에와 손을 잡고 1923년에 독일 최대 공업지대인 루르를 점령해버립니다. 프랑스의 루르 점령에 독일인들은 당연히 거세게 반발했고 양국 관계가 극도로 악화되며 유럽에서의 긴장감이 고조되었습니다. 이처럼 위태로운 상황에서도 평화를 모색하기 위한 전반적인 노력은 이어집니다. 그 결과 1925년에는 독일의 외무장관이었던 스트레제만의 제의에 따라 독일과 제1차 세계대전의 승전국 및 전후에 새로 세워진 나라들 사이에서 로카르노 조약이 체결됩니다. 이 조약은 여러 나라가 공동으로 독일이 위치한 중부 유럽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프랑스와 독일이 베르사유 조약을 준수할 것이며 조약의 당사국들은 모든 문제를 평화로운 방법으로 해결하기로 약속했죠. 이로써 베르사유 조약이 체결된 이후 이어진 프랑스와 독일 사이의 대립과 긴장이 어느 정도 해소되었고 이듬해에는 독일도 국제연맹에 가입하게 되면서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이후 1928년에는 켈로그 브리앙 조약이 체결됩니다. 미국 국무장관 켈로그와 프랑스 외무장관 브리앙이 주도한 이 조약은 국가 정책 수단으로서 전쟁을 포기할 것임을 선언했는데요. 이 내용에 따라 부전 조약이라 불리기도 합니다. 최초에 15나라가 조인한 이 조약은 점차 참여하는 나라가 늘어 1936년에는 63나라가 참여하게 되죠. 이 숫자는 당시 국제연맹에 참여한 나라보다도 많은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조약도 평화를 추구한 앞선 시도들과 비슷한 한계를 갖고 있었는데요. 이 조약을 위배한 나라를 제재할 강제력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켈로그 브리앙 조약은 당시 평화를 위한 갈망이 얼마나 컸는지 보여주는 상징일 수는 있지만 실제 전쟁을 막는 데는 그만큼의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한편 독일의 배상금 문제는 경제뿐만 아니라 평화 유지에도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베르사유 조약으로 부과된 배상금에 대한 독일인의 불만과 배상금 지급 불능으로 인한 주변 나라들의 불만이 충돌하며 유럽의 경제 회복은 물론 평화 유지도 위태롭게 만든 거죠. 1923년에 프랑스가 독일 최대 공업지역인 루르 지방을 점령했다는 걸 확인했었죠. 이로 인해 두 나라 간의 긴장감이 고조되었는데요. 그 배경에 바로 배상금을 둘러싼 갈등이 놓여 있었습니다. 따라서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배상금 문제는 반드시 개선해야 했습니다. 막대한 배상금을 감당할 수 없었던 독일은 배상금을 갚고자 엄청나게 많은 양의 돈을 새로 찍어냈는데요. 이로 인해 초인플레이션이 발생합니다. 1923년에 발행된 100억조 마르크는 당시 인플레이션이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잘 보여주죠. 엄청난 액면가에도 불구하고 미국 돈 100달러 정도의 가치밖에는 없었는데요. 당시 독일에서는 빵 한 조각이 800억 마르크, 소고기 한 조각이 9천억 마르크일 정도였습니다. 더욱 문제는 독일에게 배상금을 받아야 할 승전국 대부분이 전쟁을 치르며 미국에 엄청나게 많은 빚을 지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독일에게 배상금을 받지 못하면 이들 나라가 미국에 진 빚을 갚을 길이 막연해졌죠.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자 미국이 나서 배상금 문제를 중재하게 됩니다. 독일 경제를 안정시켜 배상금을 지불할 수 있게 해야만 승전국에 빌려준 빚도 받아내고 유럽에서 고조되는 긴장도 해소할 수 있었으니 말이죠. 그 결과 1924년에 도스안이 마련됩니다.
배상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성된 위원회의 위원장인 찰스 도스의 이름을 붙인 이 제안은 향후 5년간의 배상액을 잠정적으로 정하고 배상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미국이 독일에 차관을 제공하여 독일의 물가 안정과 경제 성장을 꾀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도스안이 실행되어 미국의 차관이 독일로 유입되면서 독일의 경제는 빠르게 안정됩니다. 이로써 독일은 원활히 배상금을 지불할 수 있게 되었죠. 그리고 이런 배상금 지불은 프랑스와 독일 사이의 갈등을 완화시켜 1925년에는 로카르노 조약이 체결되는데 크게 기여합니다. 물론 도스안에도 불구하고 독일에게 배상금은 여전히 큰 부담이었습니다. 그리하여 미국은 1929년에 다시 영안을 마련해 배상금 총액을 크게 감면해주죠. 이러한 노력으로 독일은 1920년대 중반 이후 전쟁 이전 수준으로 경제를 회복했고 이를 바탕으로 정치도 안정을 찾아갑니다. 그러나 1929년 미국에서 대공황이 시작되면서 국제적 협력을 토대로 마련된 이러한 선순환 구조는 완전히 무너집니다. 그로 인한 혼란 속에 독일에선 히틀러의 나치당이 세력을 키웠고 정권을 잡은 히틀러는 사실상 배상금 지불을 중단해버리죠. 베르사유 조약의 폐기를 주장한 히틀러이기에 어찌 보면 당연한 수순이었는데요. 이와 관련된 내용은 다음에 보다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세계대전이 끝난 1918년부터 제4 세계대전이 발발한 1939년까지를 전간기라고 합니다. 전쟁과 또 다른 전쟁 사이의 시기라는 의미로 자주 쓰는 용어이니 기억해 두도록 합시다. 오늘은 전간기의 전반부에 해당하는 1920년대의 국제정세를 알아봤습니다. 이 시기에는 전쟁이 끝나며 터져나온 평화에 대한 열망과 현실의 이해관계가 충돌하며 새로운 세계체제가 모양새를 다듬어갑니다. 베르사유 체제와 국제연맹은 이를 지탱하는 두 기둥으로 세계 평화라는 이상만큼이나 그 한계도 뚜렷했습니다. 물론 1920년대 내내 세계를 주도한 주요 국가들은 서로 협조하며 이러한 한계를 메꾸기 위해 노력하기도 했죠. 하지만 문제의 근원은 그 이면에 존재했고 이는 또다시 세계대전을 불러오고 맙니다. 제1차 세계대전은 더 많은 식민지를 차지하고 세계를 자국 중심으로 재편하려는 제국주의 국가들의 탐욕이 불러온 비극이었는데요. 전쟁 이후에도 그 탐욕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민족 자결주의의 이상은 승전국의 식민지에겐 그림의 떡일 뿐이었고 승전국은 패전국의 식민지를 차지하려 다투기 바빴습니다. 식민지 피지배 민족의 저항이 이어졌지만 식민 통치는 여전히 가혹했죠. 결국 여전히 사라지지 않은 제국주의의 욕망은 새로운 갈등의 도화선이 되었고 1929년 미국에서 시작된 대공황으로 전 세계적인 협조체제가 붕괴하자 다시 한번 전쟁의 위기감이 고조됩니다. 여기까지 정리했다면 이제 전간기의 역사를 통해 무엇을 배울 수 있을지도 고민해봤으면 합니다. 그때보다도 더 많은 분쟁이 이어지고 있는 오늘날에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하냐는 고민 같은 건 말이죠. 물론 지금 당장 이 질문에 답하긴 어려울 겁니다. 아직은 전간기에 대해서 알아볼 게 많으니 말이죠. 차례로 아시아의 민족운동과 전간기 후반부에 해당하는 1930년대의 국제정세를 살펴볼 테니 오늘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또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그럼 긴 수업 듣느라 고생했고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